안녕하세요. 핵심 콕콕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하면 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차가 워낙 큰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3, 4개월 만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2년을 넘게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시험을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합격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별로 없으시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단기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을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방법까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공인중개사를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피를 잘 잡지 못하겠어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절대 자신감만 잃지 마세요. 자,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케줄을 잘 만들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탁상용 달력이 이제 좀 필요해요. 탁상용 달력인데 그 달력 안에 날짜도 있지만 내용을 조금씩 적을 수 있는 달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안에다가 우리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에 맞는 스케줄을 넣게 될 겁니다. 일단 스케줄 하면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 뭘 하든 스케줄을 짜놓고 그 스케줄 안에서 움직여야 내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볼 때 스케줄을 짜는데 하루를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스케줄은 좀 꼼꼼하게 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스케줄, 과연 어떻게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학원이냐, 독학이냐, 인강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정확히 저는 이제 단기의 합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강을 추천합니다. 이 중에서도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달라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힘드시고, 독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요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도 찾기가 힘들 뿐더러 그 다음에 진도를 따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진도 빼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인강을 추천드리게 돼요. 자, 이제 스케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매일 한 과목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정리 데드라인, 세 번째는 문제풀이 시작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험 10일 전 마무리. 이렇게 4가지가 지금 우리가 짜고자 하는 그 달력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계획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한 과목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일 한 과목씩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 학원들의 어떤 강의 시간표를 좀 참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만든 걸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표가 있어요. 대부분이 보통 다 거의 비슷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총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6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계론, 민법,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되어져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10시부터 2시까지라고 해서 총 4시간 정도, 그리고 이게 2개월 코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일주일에 6과목을 4시간씩 2달간 정리를 해야
이론 한 번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합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4개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개월은 벌써 이론 공부하는 데만 투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운이라는 거에 운보다는 실력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면 이제 점점 불안 요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개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표를 이제 바탕으로 우리는 계획표를 만들게 될 텐데 뭐 여기서는 이러한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인강이라는 거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과목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계획표를 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어려운 과목과 좀 쉬운 과목이 구분이 됩니다. 뭐 다른 시험들도 그렇겠지만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려운 과목들끼리는 좀 묶어두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과목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공인중개사 민법하고 이제 공법을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과목을 떨어뜨려 공부하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도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떨어뜨려져 있는 그런 계획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도 이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였고 민법과 공법은 좀 떨어뜨려서 이런 시간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표를 바탕으로 2개월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 그 스케줄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2, 3, 4번의 내용들, 그 이론 정리의 데드라인,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작일, 그 다음에 시험 10일 전에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계획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4개월치의 계획표를 예시로 짠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계획을 짠 거예요. 4개월간의 스케줄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지금 7월, 8월, 9월, 10월로 나눠져 있고 7, 8월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아까 전에 학개론, 민법, 공시법, 중개사법, 공법, 세법으로 나눠놨어요. 그 밑에 있는 1에서 4, 그 다음에 5에서 8, 9에서 12 이 숫자는 뭐냐면 강의가 진행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학개론이 7월에 제일 1주차에는 학개론이 그 4번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4시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1, 2, 3, 4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 6, 7, 8 또 4시간이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라고 하면 32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적을 수도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 틀은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는 무조건 하루에 4강씩은 들어야지 진도를 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4강을 못 듣고 3강밖에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부족한데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든지 좀 쉬운 과목을 할 때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2개월이 딱 끝나는 시점에 전 이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2, 3, 4번이 9, 10월에 있는 거죠.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풀이 시작일이 있고 이제 그 2번 같은 경우에 이론 정리 마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시험 예정일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론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풀이 시작일을 정해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론이 다 마무리된 내가 이론을 다 끝까지 마무리하고 난 문제풀이 할 거야 하게 되면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그런데 문제풀이를 먼저 시작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이론 정리는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뒤에 부분이 마무리가 좀 덜 돼서 그렇지 이미 앞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7, 8월이 끝나는 시점 9월 첫째 주가 되는 시점 정도에는 한 앞에 부분 정도 3분의 2 정도는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풀이를 시작해도 우리가 뭐 민법으로 치면은 민법 총칙 부분은 충분히 문제를 풀 실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날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에 공부를 해서 8월에 끝내면서 9월 정확히 아직도 기억나는데 9월 4일날 문제풀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앞부분에 대한 이론 정리를 같이 해나간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해서 마무리를 해도 거의 빡빡해요. 좀 먼저 시작을 해도 이론 정리는 조금 더 미뤄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 3, 4번에 있는 내용들은 정확히 저기에 포진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더 빨리 끝내고 더 잘 마무리를 했다면 문제풀이 좀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유동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정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2, 3, 4번이. 그래서 2번하고 이론 마무리와 문제풀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예정일을 제가 앞당겼어요. 제가 그때 할 때도 10일을 앞당겼었는데 이거를 앞당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이라는 거는 잘 지켜지라고 짜는 건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뭔가 일이 많이 생겨서 계속 딜레이 정말 많이 됩니다. 매번 수정하고 매번 바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시험에 딱 맞춰서 끝내게 되면 정말 뭔가 나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일단 되던 안 되던 시험 일을 땡겨 놓고 그때 마무리 하세요. 그때 맞춰서. 그 다음에 남은 10일, 7일이나 10일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획이 다 짜진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좀 만들어져 있는 계획표를 보다 보니까 야, 이 계획표 짜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계획표를 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달력을 가지고 7, 8, 9, 10을 나눠서 내가 하나하나 손수 적어보는 겁니다. 아, 이거 7, 8월에는 이론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론 마무리하는 과정을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9, 10월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2, 3, 4번에 문제풀이가 그 다음에 이론 정리 마무리, 그 다음에 시험을 좀 앞당겨서 나도 마무리를 해볼까? 이런 걸 하나하나 적어 나가다 보면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일단 저 계획이 기본적으로 짜여져야 지금 이제 이 이후부터 할 우리의 어떤 요점을 정리하는, 요약을 정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암기에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요약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내용 정리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 어떠한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 암기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그 내용들이 시험 때가 되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좀 오래 지나게 되면 기억에서 꺼내는 게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조금의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 내용을 정리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교재에 정리를 하거나 교재에 그대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노트에 정리를 해도 좀 두서없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그렇게가 아닌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날 배운 거를 노트에 체계적으로 정리만 하더라도 암기의 반은 됐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체계적인 정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계적인 정리 과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목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 이 목차대로 정리만 잘 하셔도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조직화된 거를 나중에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훨씬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학개론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그 부동산 학개론의 그 목차입니다. 일단 제가 엑셀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교재를 딱 피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동산 학개론 교재 딱 피고 들어가서 보면 교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져 있고, 총론에는 뭐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개념과 분류부, 토지의 특성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강론에는 경제로부터 관리론까지, 그리고 감정평가론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목차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하자는 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좀 보기 편하게 강론의 경제론 파트를 제가 별도로 색깔을 좀 해놨죠.
그래서 강론의 경제론 파트를 보게 되면 경제론은 이제 수요와 공급부터 또 거미집 이론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만약에 이제 수업이 경제론 파트가 나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경제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계론에는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이 있는데 그 중에 강론이라는 거 안에 제일 첫 번째 경제론이 있더라. 경제론 봤더니 경제론에는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탄력성, 균형 가격, 부동산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이 있네. 이렇게 5가지만 하면 이게 끝이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에서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의 이동 요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면 여기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도 마찬가지겠죠.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런 식으로 보고, 탄력성 들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성 오늘 공부할 거예요 하면 오늘은 부동산 경제론에서 2번째에 있는 탄력성을 하는구나.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차 탄력성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이 내부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기 이전에 내가 얘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생겼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를 목차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노트에 옮겨 적는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아까 전에 본 거를 이제 펜으로 이제 노트 정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거 저는 보기 좋게 엑셀로 이렇게 하고 만들었지만 그럴 필요 없이 노트에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론이 있고 강론, 이 강론 위에는 아까 말했지만 총론이 있고 밑에는 감정평가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론에 이제 경제론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경제론 옆으로 가니까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그대로 내용들 적어주면 돼요. 상세 내용들 좀 적어주고 탄력성, 균형 가격 차례대로 다 적어주면 됩니다. 시장론 마찬가지예요. 그 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목차를 활용해서 조직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내가 이걸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들이 청사진처럼 기억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탄력성이 뭔데라고 말을 했을 때 경제론에서 2번째 있었던 게 탄력성인데 탄력성에는 3가지가 있었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작위로 노트에 정리를 해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듯이 옆으로 나가서 세부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그 앞에 줄 하나 안 맞추고 그냥 막 적게 되면 나중에 또 기억 안 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분명히 목차대로 정리하는 거는 정리하는 방식도 쉬울 뿐더러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단기간에 우리가 암기를 해서 그 많은 내용들을 시험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획은 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기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녹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녹음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다.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효과는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똑같았죠. 왜냐면 이제 일반 분들, 보통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많았고 그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죠.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됐을 때는 계속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들은 늘어났던 거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면 앞부분은 좀 열심히 보더라도 뒷부분들은 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잘 못 보고 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녹음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공부 습관 자체가 바뀌었죠.
이전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면 녹음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뭐 걸어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씻을 때, 샤워할 때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잠자기 전, 일어나서 운동할 때 이럴 때도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녹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그 핸드폰에 어플을 하나를 까셔야 돼요. 뭐 녹음기라고만 쳐도 굉장히 많은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플을 하나 까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어플로 통해서 거기다 이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켜져야 할 첫 번째는 당일 공부한 내용은 당일 녹음을 하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당일 공부한 내용은 당일 녹음을 하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정리한 내용을 녹음하자입니다. 이게 보통 그 학원 같은 데서도 녹음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녹음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정리한 거, 내가 이번 내용에서 내용을 정리했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녹음하세요. 그게 훨씬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약도 마찬가지예요. 요약된 책, 요약이 되어져 있는 책들이 많죠. 그 요약이 되어져 있는 책들로 공부해봐야 나한테 들어오는 거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도 내가 하자라는 거예요. 목차 순서대로 내가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당일에 녹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지켜지면 녹음에 대한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스케줄,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정리, 세 번째는 암기를 하기 위한 녹음,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 세 개만 잘 지켜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단기에 시험을 합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전체적인 스케줄을 짜는 것부터 해서 암기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다음번에는 그럼 학교론부터 과목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녹음을 하고 암기까지 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